기출문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번 살펴볼까요? 아까 3번까지 풀었으니까요. 자발적 독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발적 독서. 자발적 독서라. 자, 자발적 독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 교육 상황에서 본다면 요거를 가지고 한동안 비아냥이 심하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수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수업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 동안에 한 권 책 정도 갖고 되겠냐. 이거 약간 비아냥거린 거죠. 그래서 뭐냐 도대체 이게 한 학기 책 한 권? 야, 한 학기 동안에 심지어 6개월 넘게 그 책 한 권 읽어서 되겠어? 그 정도 만족해? 뭐 이런 식의 비아냥도 받았다고 그래요. 초반에 이제 이러한 교육 정책을 이제 얘기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2015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한 학기 책 한 권 수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독서의 어떤 뿐만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영역적, 범과목적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게 이제 자유학기제, 그죠? 자유학기제 또는 학년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이제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가 지금은 거의 자리에 잡고 학회가 신설돼서 또 그 학회장을 또 다른 또 유수열 교수님이라고 또 한양대 국어과 계시는 교수님이 또 맡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회도 만들어져 가지고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될 정도로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은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차 관련한 어떤 수업 대비라든지 또 시험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 나오면 이제 자발적 독서, 이 자발적 독서를 이제 우리가 영어 원래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고요. 교원대에 계셨던 이제 최숙기 교수님이라든지 박영 교수님 같은 학자분들이 만들어 놨죠. Self-selected reading, Self-selected reading.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읽는다. 자기 선택적 읽기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elf-selected 자기 선택적 독서 reading.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selected 그러니까 누가 선택하느냐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셀프 선택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택적 독서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SSR이 있습니다. SSR은 뭐냐면 silence, 그러니까 지속적 묵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속적 묵독.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10분이나 20분 정도 주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이제 시간을 이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점심 먹고라든지 지속적으로 한 10분에서 20분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읽어보는 그런 태도와 습관을 가져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겠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셀프 셀렉티브 리딩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거의 5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온다고 얘기한 게 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출제가 되었네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셀프 셀렉티브 리딩 수업을 기반을 하고 있는 수업 절차 모형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학습자들에게 이제 수업 안내를 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 선정을 합니다. 도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셀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년 수준에 맞는 도서 목록.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서울대 갈 거 아닌데 서울대 갈 거 아닌데 서울대 교양도서라고 하는 걸 교사 선생님들이 꼭 뒤에다가 게시판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 대비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양도서 100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가 지정한 어떤 100개의 뭐 그축 안에는 뭐 데카메론도 들어가고 뭐 군주론도 들어가고 하여튼 뭐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없고 그냥 서울대가 선정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분들도 다 서울대 출신들이 아니실 텐데 왜 그렇게 서울대가 결정한 그런 교양 도서 목록을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비판하는 거죠. 서울대가 밥 먹여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서 목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서울대가 아니라 셀프 셀렉티드,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도서 선정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한 학기 동안 책을 읽습니다. 자, 도서관에 있는데 이제 문단별의 주제를 세부 내용 파악하라. 문단 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라.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하라. 이게 사실은 조금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4번이죠. 이 문제가 셀프 셀렉트 리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수업 절차라면은 읽기 활동에서 사회적 구성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워크숍 중심의 독서 클럽이라든지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독서 일지를 써면서 읽어야 된다. 요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교수님이 가만히 읽기 활동에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여기 나온 전부 이제 보시죠. 이게 다 사실적 독해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적 독해 기능. 그러니까 공교롭게 읽기 활동에서 국한된 읽기 독해 기능이 사실적 독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양갈래로 찢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교수님이 정말 오리지널 자기 선택적 독서를 내려고 한 게 맞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오리지널이 맞다면 이게 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냄새가 뭐냐면, 여기 냄새가 독서의 이제 독서의 방법에 대한 코드를 내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적 독해에 국한된 활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추론, 비판, 감상, 창이라는 더 발전된 알 수 있는 고등사고라고 하죠. 더 나아갈 수 있는 고등사고에 해당되는 독해 기능의 독서의 방법을 진행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낸 건지 아니면 자발적 독서에 관련된 수업, 사회적 구성진을 이겨낸 건지, 이게 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게 나왔어야 정상인데 자꾸 이제 요게 회자가 돼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읽은 책의 내용 중에 강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하여, 읽은 책의 내용 중에서 여기 보세요. 생각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 나누기라고 하는데, 읽은 책의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해봐라. 각 모둠별로 이야기한 발표를 해봐라.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진행된다고 본다면 이제 주제로 글쓰기를 나아가는 이 단계에서 이제 고등사고에 해당되는 사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더 추가되면 되겠죠. 뭐 감상문 쓰기라든지, 감상문 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감상적 독해와 관련된 것도 될 수 있고 비판적 독해와 관련된 것도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감상문을 이제 쓴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 클럽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좀 이걸 요구했다는 거죠. 요걸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좀 다르게 출제가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소스는 아주 최신 트렌드를 잡았는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적 독서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독서 활동, SSR이죠? 지속적인 독서 활동, 지속적 묵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속적 묵독을 하는 이제 독서 습관을 지니게 합니다. 지속적 묵독을 얘기하고 있죠. 자, 많은 연구자들은 자발적 독서를 위한 중요한 방법, 자기 선택적 독서. 요거는 이제 최숙기학 교수님하고 박영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거시적 독서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던 분은 한국교원대학교 계셨던 한철우 교수님이십니다. 한철우 교수님. 그래서 요게 한동안 인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실상 연구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자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교원대학교에서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나온 논문들인데, 요거 이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한 2012년도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던 추세입니다. 자기 선택적 독서는 자율성,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한 권의 책이 따로 있고요. 거시적 독서지도라고 하는 한철우 교수님 책이 따로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 독서교육론이라는 책만 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실 최고 이제 두 권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다. 독서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아까 선택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두 번째 B인데, 자, 독서지도는 미시적 독서 방법이 아니다. 미시적 독서 방법이 아니라 거시적 독서 지도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한철우 교수님입니다. 교원대 라인에서 나온 출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교원대 출신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교원대 라인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자, 거시적 독서에서는 그 글에 대한 세부적 이해나 사실 이해보다 이제 아까 나왔죠? 확산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유추가 되네요.
그죠? 예, 여기서 답이 유추되는데 확산적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즉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만 그치지 말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창의적 독서 활동, 예, 창의적 독해 활동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내면화. 내면화라고 하는 건 감상적 독해 활동.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점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점 두 가지, 보완점 두 가지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읽기 수준의 학습자의 독서 수준에 적합한 책을 선택해야 되고 독자 수준에 적합한 책을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깔끔하긴 합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 요거 조금 트렌드가 좀 사실은 이거 한 5년 전 거거든요. 이게 고시적 독서지 동구에 대한 얘기가 조금 그래서 자기 선택적 독서가 완벽하게 나왔다고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직 여지는 남아 있으나 내년에는 못 건드릴 겁니다. 내년에는 못 건드릴 거고 내후년이나 한 2, 3년 내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이번 누앙사인데요. 이 문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고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시험 문제에서 문학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시험 문제의 출제의 경향을 놓고 본다면 학계에서 흔히 가장 이제 바이블처럼 예전부터 와오던 어떤 그런 이론을 기반을 두고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안빈낙도인데요. 안빈낙도. 근데 안빈낙도가 두 가지 어떤 작품에서 이제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안빈낙도가 어디서 이제 문제되냐면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 16세기를 기반을 했을 때 16세기 전반부에 가면 상충곡이 있죠. 상충곡이 있고 그 다음에 16세기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박일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일로가 아니라 누앙사가 있습니다. 누앙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흩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부귀공명에 대해서 흩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세속의 삶을 살지 않고 자연의 이제 강호의 삶을 살면서 즐기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안빈낙도의 어떤 관념적 의식이 드러납니다. 진짜 가난하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공명보다는 자연의 법사하며 살면 즐거움이다. 근데 누앙사는 좀 다르죠. 누앙사는 이제 오성과 한음 중에 한 명이었던 이덕형이 노계 박일로가 어떻게 이제 인지란 정유재란까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과정을 이제 물어봤을 때 직접 말로 하지 않고 이 노래를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정말 당시로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자신의 그 생활에서 오는 고통을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소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또 누앙사 작품을 조선 후기 문학의 효시, 그러니까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적이다, 매우 사실적이고 진솔하다 이런 이제 측면을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질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점이 가장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으로 보겠다, 효시로 보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여기 지금 설명된 내용이 이거에 대한 논문에 기반을 두고 이제 매개 텍스트를 만드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호가도에서 16세기에 들어서면 뭐 정문도 나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인 출신의 이게 사대부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학자들 중에서는 사대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무인들에 속해 있는 양반층들을 실질적으로 병류재단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안빈낙도의 관념적 의식도 드러나지만 사실 안빈낙도의 관념적 의식은 자신이 이전부터 왔었던 사대부들의 어떤 의식 속에서 이어지지만 삶이 그러지가 않죠.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상충곡과 비교해 보면 서로 같은 안빈낙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이제 옴포의 뜻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어떤 분수를 알고 자신의 사생활을 만족하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뭐 따뜻하게 입고 사는 거 부귀공명이 준하는 온포의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포의 뜻이 없는 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리가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부귀공명이 따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삶은 상당히 괴롭다라는 거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이제 썰을 쓰라고 했을 거예요. 약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제가 읊어드리는 이 내용을 간결하게 150자내로 써라, 200자내로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옛날 방식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내용 스키마를 바탕으로 했을 때 찾으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작가의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 자, 이게 전쟁이죠. 16세기 말에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문학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 조동일 교수님의 한국 문학 통사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얘기하는데 근대로의 이행기 1, 그다음에 근대로의 이행기 2 이렇게 나누는 게 조동 교수님입니다. 그럼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1로 나눴을 때 이때 어떤 사건이냐면 양난을 얘기해요. 양난이란 게 뭐죠?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난을 겪고 나서 이게 획가닥 하는 거죠. 이제 사대부들이 우리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 그들은 사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도망가기 바쁘다. 그래서 이제 민중들이요 일어서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즌이 바로 언제냐?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겪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중이란 말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거든요. 민중적이다. 이게 조동 교수님의 이제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이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이 전쟁,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병과 오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까지 알았다 하더라도 이 해당되는 그 한자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뜻풀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그나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대부 문학에서 드러나는 한자어의 어떤 위치를 좀 얘기해주고 표현적인 위치도 얘기해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많아요. 한자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분도 계시고, 실제 이제 현직에 계셨던 교사 출신의 교수님들은 굳이 한자어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경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출제자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출제자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어를 두 개를 보여주면 이 전쟁동에서 뭐예요? 아까 가나다는 얘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다는 얘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가나다는 얘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군경 가세. 옛날 같았으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2018학년도 같으면은 이렇게 좀 적어주는데 요게 조금 짜증났었나 봐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렇게 제시해주면 답을 오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2018학년도는 60점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65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80점 만점에 65점이면 너무 높죠 커트라인이.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눈깔만 달려 눈깔만 달려있으면 풀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경계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번 시험 출제에서는 한자와 관련된 그 어떠한 주석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자에 대한 이제 좀 컴플렉스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더 무섭게 느끼게 되는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어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처한 삶에 대한 이거는 썰이죠. 요거 알아야 씁니다. 요거 모르면 못 쓰죠. 그러니까 안빈낙도라는 삶이 상당히 관념적인데 이 관념적인 삶을 여기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항사는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지표 이상은 안빈낙도지만 안빈낙도가 그의 삶의 지표지만 사실 현실이 어때요? 현실은 생활고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고에 찌들어 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괴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썰을 기반해서 스키마. 얘는 스키마에서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밸런스는 좀 갖췄어요. 뭐 사후 약처방이긴 하지만 밸런스를 갖춰서 했는데 아마도 이런 출제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건 바람직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조금 논리가 다른 쪽에 가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뭐 갑자기 쉽게 내라고 어떤 그 교수님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쉽게 내라 뭐 이렇게 위에서 막 찍어 누르듯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교육을 억제해라 이런 이제 좀 그 목적이 어떤 온당한
어떤 교육의 지표를 가지고 출제를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제 제가 보면은 시험이 제도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최 측이라고 한 측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관하는 기관에서 조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의 의사와는 좀 상관없이 출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내라, 저런 식으로 좀 내라 라고 요구를 하면 출제자가 거기에 맞춰서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생기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2016학년도부터 한동안은 쉽게 내라고 요구가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다가 2018학년도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2019부터는 좀 사교육에 대한 억제 차원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수능도 그렇고 임용 쪽도 그렇고 상당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에서 기존에 출제되는 방식과 좀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2019에 좀 무리수가 왔고, 그 결과 2020학년도는 좀 약간 중재를 하면서 출제를 한 것 같고, 특히 또 그 한 2, 3년 사이에 채점 방식에서도 허용 채점의 범주에서 정확 채점으로 완벽하게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법률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평가원에서 법률안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공개할 이유가 없음을 몇 번이고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뭐 항의가 들어오고 뭐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권한이 없으면 소송도 안 걸리잖아요, 솔직히. 소송을 걸어서 뭐 예를 들어서 왜 이 법률을 어겼는가 이런 게 있어야 평가원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누가 소송도 걸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의제기 제도도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죠. 이의제기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수험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전문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읽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적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채점 방식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고요. 그 다음에 출제 방식은 약간 그냥 요구의 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임용고사가 항상 어떤 책이나 어떤 공부를 했음을 전제하고 그거를 검사하기 위한 무슨 일명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멘붕이 와버립니다. 굉장히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공부에서도 다 그렇겠지만,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다가가는 게 뭐냐면 매년 리부트 해야 돼요. 매년 리셋되고,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전년도, 차년도가 분리돼야 됩니다. 이거 분명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서 자꾸 뭐 더 해야지, 뭘 보완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시험의 주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보력이죠. 정보력인데, 하여튼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번 현대시 문제인데요. 벼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문제의 코드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불만인 게 요거예요. 요거. 요게 형식상의 변화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조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어조의 변화라고 물어봤다든지, 아니면 소통 구조에 대한 어떤 기반을 두고 물어봤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형식상의 변화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형식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은유가 될 수도 있고, 아이러니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문제에서 딱 하나를 꼽아봐라, 이렇게 이제 선택을 요구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를 푸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풀 때는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답을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물어보는 말을 제대로 이제 파악이 안 돼서 좀 억울하게 틀리신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표현을 좀 안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가, 임용고사라는 성격에서. 그러니까 객관식도 아니고 서술형에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시면 사실은 출제자분은 의도한 것을 네가 작품을 읽으면서 찾아내 라고 요구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리딩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나마 힌트라고 할 만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전체 모두 사연으로 구성된 시인데, 1년은 저를 맡긴다, 소리 없이 떠나간다, 노여움을 덮는다 등 각 연의 시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맡긴다, 쏘는다, 그 다음에 덮는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근거를 든 게
근거를 든 게 또 서술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연에서는 형식적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형식상 변화가 이연에서 보인다는 건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뭐다 뭐뭐다 뭐뭐다라고 넘어가는데 뭐뭐가 떠나간다, 맡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산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만 이제 좀 유별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봤더니 이거죠. 보아라. 보아라. 사실 소통 구조로 본다면 이렇게 보아라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청중, 청자에게 직접 호소를 청자의 어떤 호소, 현상적 청자에게 직접 호소를 하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명령형이니까요, 그죠? 명령형을 취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청자에게 호소하는 호소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소통 구조가 되는 거고요. 소통 구조가 되는 거고 어조로 놓고 본다면 단정적이고 뭔가 평서문의 전선에다가 변화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라고 했다면 조금 더 친절을 베풀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제 생각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조금 교수님이 불친절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험에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시에서는 이제 마지막 연에서 니은과 니을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그럼 벼의 속성을 갖고 봤을 때 벼 한 게 이제 명사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지 시스템이 그래요. 인지 시스템이 명사로 물어보면 명사를 답해요. 식구로 물어봤으면 식구로 대답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요. 뭐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좀 인지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끄집어 드리면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해법 문학이나 이런 서적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 내용 나오진 않아서 이성부의 벼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해서 우리가 사전에 꼭 공부를 해왔어야 된다? 잘 보시면 전혀 그런 요소를 묻고 있는 교수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 분석이 어려운 분들은 시를 좀 더 프레임을 갖고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시를 다양하게 보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강의 때도 많이 강조하는데 초반에는 많이 버벅거리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힘을 가져야 지금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그 특징을 물어보고 이 형식적 특징 때문에 삶의 태도, 자 이건 태도라고 하죠. 이거 문학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수용과 생산과 문학의 태도를 합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태도죠. 태도는 세 가지죠. 자아성찰 있고 그 다음에 타자 이해 있고 그죠? 타자 이해 있고 세 번째가 뭐였죠? 공동체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벼의 속성과 관련하여 성찰한 삶의 태도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했으면 돼요. 요거 냄새가 어떤 교수님이 계십니다. 작년 출제자 교수님 냄새가 확 나는데 그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학의 태도예요. 태도에서의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특징.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자아 성찰, 두 번째 타자 이해, 세 번째 공동체인데 뭐 공동체가 됐든 타자 이해가 됐든 기본적으로 그 삶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 또는 뭐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쓰셨으면 문제의 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코드도 지금 교육과정을 기반해서 출제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부의 별을 몰라서 틀렸다. 이성부의 별을 더 사전에 더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오판단이십니다. 오판단.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1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 쓰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는 그 순간 이미 연말은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한 달을 투자하든 1년을 투자하든 우선 방법이 맞아야지. 그런 이유로 지금 제가 기출문제 지금 해설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점이 항상 가슴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요. 7번 가겠습니다. 요 문제도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좀 잘 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송창성 교수님이세요. 경북대 국어과에서 송창성 교수님이신데 송창성 교수님은 통사론 학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통사론 학자, 그러니까 형태와 통사 간에는 약간 이제 설명하는 논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송창순 교수님 통사론 학자다 보니까 기존의 이 형태를 기반을 해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뭐 출제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학교 교육에서의 틀에서 본다면 이질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창순 교수님이나 이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경북대 국어과 출신이시고 경북대 국어과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학자분이신데 전문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학자이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 내부로 들어오면은 학교 교육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학자분들의 비판의식이라든지 이런 학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 수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수능 교재나 일반적인 뭐 서울대 교수들이 쓴 책들만 죽으라 보신 뭐 우말론이나 이런 책만 죽으라 보신 분들은 이런 접근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런 축을 바탕으로 설명했을 때 보통 그런 한문총이나 또는 우말론이나 표공문만 가지고 그냥 고용 교수님이라든지 구봉 교수님이라든지 대부분 서울대 중심에서 나온 책들만 가지고 죽으라 공부하신 분들 또는 어떤 그런 공부 루트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단박에 저한테 비판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중에도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사실 이거 지금 송창순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얘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왜? 자, 그래서 학교에 가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가다. 예. 그럼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창선 교수님의 어떤 설명 방식대로라면 이 가다가 목적어도 될 수 있고 타동사 목적을 요구하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존의 설명 방식 이걸 자타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용 교수님 같은 경우 요즘에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능격동사라고도 하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능격동사 이런 말 이 미국 영어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 학자분들이 쓰는 책들에서는 뭐 능격동사다, 자타동사다. 뭐 중립동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2008년대 이후부터 또 쓰는 용어 중에 중립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학자분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포커스에서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전 불만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조금 제가 확장을 시켜 드리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제 포커스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동사, 형용사, 동사의 구분을 우리가 보통 동사의 구분을 형용사는 이제 객관 형용사다, 뭐 주관 형용사 재작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동사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한번 봅시다. 바람에 펄럭인다. 이러면 이제 자동사예요. 근데 태극기를 펄럭인다. 이러면 타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창규 선생님이 통사론 학자다 보니까 펄럭이다 또는 가다 이 자체의 단어는 자동사의 통사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국립국어는 형태론을 기반한 그런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가다를 이제 들어가 보면 타동사나 뭐 자동사가 얘기를 같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송창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 르를 목적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걸 보조서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형태론 학자가 쓴 책만 보시면 지금 시험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형태 통사를 같이 어떻게 보면 중재를 해서 설명하는 교수님이 많이 계십니다. 뭐 연세대 유영경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중재를 해서 형태론만 얘기하지 않고 통사와 형태, 의문론만 얘기하지 않고 형태와 의문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패턴식의 공부, 그러니까 챕터식의 공부는 이런 걸 커버를 못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문장 구조에서 놓고 본다면 자동사, 타동사 같은데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얘를 한번 봐요. 얘도 보면은 얘는 이제 부사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아 얘도 타동사고 얘도 자동사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또 들어가요. 또 의미가 들어가요. 재밌죠? 이게 지금의 임용고사에서 문법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형태를 시하고 통사를 하고 의미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의미가 동일합니다. 의미가 동일한데 문장 구조에서 통사조적 측면에서만 차이가 보여요. 맞죠? 근데 얘는 통사 구조의 차이도 있지만 뭐도 있냐 봤더니 의미도 차이가 있어요.
감이 왔어요? 예. 이걸 이제 동음이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의 관계는 다르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에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휘 자체가 이미 의미 관계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방에 들었다라고 들다라고 하는 말과 아빠를 들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전혀 다른 의미의 동음이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읽힌다. 요거는 이제 피동사죠. 피동사하고 사동사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접사잖아요. 이 접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문장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장 구조를 바꿔버려요. 피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타동사였던 거를 자동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목적도 사라지겠죠? 문장 구조를 뒤집어 버려요. 사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타동사였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동사가 되는 과정에서 사역주하고 피사역주만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자동사였어. 원래는 자동사였으면 목적어를 더 생성을 해서 사역주와 피사역주를 만들어서 사동문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동사하고 사동사는 접사가 하나 더 붙음으로써 단순히 의미라든지 품사의 전성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문장 구조를 뒤집어 버려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었죠? 피동 접사는 통사 구조를 바꾼다. 일반적인 접사들은 품사의 전성을 바꾸는데 얘네는 문장 구조를 바꿉니다. 이런 걸 이제 뭐 고려대학교 시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통사적 접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통사적으로의 어떤 지배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밤중에는 책이 잘 안 읽힌다. 엄마가 밤중에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피동사일 때는 읽다를 무엇을 읽다라고 했을 때 타동사인데 그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꿔버렸죠. 반면에 사동사일 때는 원래 타동사였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수님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포커스를 두고 지금 교집합을 시켜서 탐구를 시키려고 했던 아주 재밌는 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작년도 문법 문제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코드에서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시험 끝난 다음에 저는 문법 문제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는데 문법이 어려웠다라고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피드백이. 그러니까 제 생각엔 문법 공부는 안 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동안에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공부가 문법 공부거든요. 심지어 수험가를 놓고 보더라도 문학을 단과로 하거나 언사기를 단과로 하는 강사는 별로 없지만 문법만 가르치는 단과 강사분들은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배울 기회도 많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어떤 문법 분야만 놓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서 어렵다라고 이제 호소를 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호소였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왜 호소를 할까? 아마도 지금 문법이 내용학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가고 있는데 내용학적인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교육학적인 차원에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어려워합니다. 내용학적인 것들은 주로 암기를 해서 이해를 하지만 교육학적인 것들은 탐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법 교육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문법 교육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학, 그러니까 국어학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국어교육과에서 이제 만약에 석박사 밟을 때 국어학을 공부합니다라고 하면 욕 먹어요. 예, 그래서 저 국어학 공부합니다. 뭐 형태론 공부합니다. 이런 말 하면 너 국어 국문학과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 내부에서는 이미 교육의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하는 논리가 좀 지배적이고 그런 설명을 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100%는 아니지만 또 젊고 유능한 교수님들이 또 정책 기반에서 움직이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학적으로 어떤 서적을 특히나 뭐 개론서라고 하는 거 우말론이나 한문총이나 뭐 표국문이나 또는 뭐 한국 표준법이나 죄다 이제 개론서들이거든요. 그런 개론서들을 너무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별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한 권, 가장 최신성을 갖고 있는 개론서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문제 코드를 특히나 이제 저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만들어드린 문제나 제가 설명한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안 배운 걸 건드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험에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건 임용고사의 기출문제는 저를 입증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공부하는 대부분의 이제 아직 시험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카더라에 그냥 휩쓸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한테는 마음에 쏙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요건 좀 어려웠죠. 요거는 이제 뭐 서적 갖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으면 알아야 될 게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출제를 하니까 예전에도 어떤 교수님께서 뭐 전문가가 누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떤 서적을 베껴서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강의 때 해드려서 좀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말부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 못 알아들으셨던 분들은 다 공부 죄송한데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부 엉터리로 하신 거야. 자, 이 말부터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진 별개의 형태소다. 자, 그럼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르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자, 동일한 형태가 있어요. 자, A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 A라는 놈이 서로 의미나 기능이 달라. 자, 그럼 의미와 기능 그리고 형태 요 세 가지로 단어의 성질을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예, 이걸 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품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품사가 B나 C로 달라진다는 동일한 형태인데 기능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품사의 통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셨으면 공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의 통용이란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지금 이 개념을 바탕으로 품사의 통용이란 말을 못 떠올렸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법 공부의 방식이나 문법 공부의 루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둘 이상의 다른 형태가 동일한 의미 또는 기능을 가졌다. 이번에는 이게 뭐냐? 이거 참 재밌죠?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A와 B가 있는데 얘 둘이 C로 쓰여요. 그럼 얘하고 다르죠? 얘는 품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무슨 말일까? 예, 이게 형태소고요. 그럼 형태소에 기반했을 때 형태가 달라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변이 형태, 예,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형태 교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 얘는 지금 교수가 얘는 이 형태 교체를 얘기하는구나. 이거 딱 떠올렸어야 돼요.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수가 뭘 낸 거냐면 품사의 통용과 이 형태 교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개념부터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수님이 제가 아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스타일이 그러세요. 이 교수님은 당신들이 뭘 외웠든 관심 없으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쳤는가 한번 해봐. 말해봐. 그러니까 학부생들도 이 교수님 수업 잘 안 들어요. 왜 하는지 알겠죠? 학부생분들한테 여쭤봐요. 교수님 수업 들었냐고. 그러면 교수님 수업 안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힘들게 하냐 봤더니 우리가 쉽게 공부하는 방식이 뭐예요? 외워오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리포트 쓰고 너무 쉽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식의 발표나 주제를 정리해서 무슨 모든 별을 발표 이런 식의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해체시키고 종합할 수 있는가 이런 탐구적인 사고를 국어교과 교수님들이 이래요. 그래서 국어교과에 몸담고 계시는 문법학자분들이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지도 교수님 출제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또 게다가 이분이 통시적으로 이제 형태의 의문을 연구하는 분이다 보니까 통시적으로 물어봤어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강독반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진짜 제가 머리 터져버립니다. 중세문헌 강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임용고사에서 조금 과소비다. 과소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틀린데 안 맞아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외우거나 일일이 다 해체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문법 교육 없애버리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각이 너무 곱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문법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 이유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나오는 이 세 개가 품사의 통용이나 이형태 교체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특히나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문장 구조를 봐야 돼요.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놓고 본다면
문장 구조를 놓고 본다면 우선은 용언과 체언을 구분하는 건 쉽습니다. 용언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부사어가 오거나 그리고 얘가 자체가 서술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체언이라는 놈은 체언이라는 격조사가 당연히 붙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관형어가 옵니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명어를, 그러니까 이게 시옷이 지금 관형격 조사죠. 그러니까 시옷의 명어르라고 놓으면은 얘가 지금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체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보면 이게 두루에거든요. 두루에. 그럼 두루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루다 아시죠? 두루다. 두루다. 용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용언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뭘로 쓰인다는 거예요? 체언으로 써. 현대 국어에는 이게 이제 연철피가 돼서 둘레라고 하죠. 둘레. 그래서 둘레라고 니어리터 첨가돼서 둘레죠. 둘레. 현대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용언에서 체언으로 바뀐 거. 자, 여기 보면 품사가 바뀐 것을 찾아 품사 후에 이름을 쓰고 바뀐 후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자, 격조사가 붙었고 관형어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죠? 이거 맞춘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춘 사람 거의 없다는 건데 간단한데. 근데 물론 이제 두루다의 전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야 됩니다. 두루다에서 왔다라는 걸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강독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는 아니다. 좀 답답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얘는 뭐냐? 얘는 잘 봅시다. 요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교수님이 진짜 재밌게 내셨어요. 이것도 지워볼까 이제. 진짜 문제 재밌게 내셨는데, 자, 이게 무수개입니다. 자, 무수개. 얼핏 보면은 무수에 개가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무수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란 대명사입니다. 체언이란 얘기예요. 체언. 그러면 개가 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조사겠죠. 체언이란 걸 알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라는 조사가 있나요? 없어요. 개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뭘 묻고자 하는 거냐면 얘는 다회다는 지금 되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다의 되게 여기 보면 이제 다외 여기서 여기 애가 왔어요. 얘가 지금 이제 어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어간이죠. 자, 여러분들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면 뭐라고 하죠? 예, 활용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곡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언과 조사가 결합됐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세, 후기 중세는 원인석보잖아요. 후기 중세는 현대 국어와 다르게 체언의 변화, 가변어였어요. 예. 현대에서는 불변이죠. 이거 낸 겁니다. 지금 교수님이. 그래서 변천사를 냈어요. 변천사. 그래서 국어사입니다. 그래서 무수개가 뭐냐면 무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오면 기억이 덧붙여져요. 예. 기억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무수하고 무숙이 이형태 교체가 일어나요. 이형태 교체가 일어납니다. 현대 국어라면 그냥 무엇에 해당되겠죠. 하나로 고정입니다. 이형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뭐 내셨냐면 이 문제는 뭘 낸 거냐면 세 가지를 냈네요. 첫 번째가 품사의 통용, 두 번째가 이형태 교체, 그리고 세 번째는 중세는 특이하게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가변성이 있었다.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맞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맞춘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문법 문제의 공부 방법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참 아쉬워요.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참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냥 뭐 2019학년도 같이 출제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2020학년도 같이 출제가 됐을 때마다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점수를 깎게 만든 가장 원동력이 아마 문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문법을 맞췄다면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루트를 바꾸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그래야 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했다라고 핑계를 대요. 핑계라기보다는 변명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열심히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머릿속을 제가 얘기해 볼까요? 몰라요. 뭘 모르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그냥 열심히 안 해서 이게 드렸은가 보다 얘기하는 거지, 내가 딱 이것만 했으면 합격했는데 이걸 안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작년에는 공부 안 했고 열심히 안 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원만 다니셨거나 개인 공부에 대한 어떤 공부에서 자기의 어떤 중심을 잡고 하는 개인 플랜을 잡지 못하셨거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루트에서 학원에서라도 좀 제대로 된, 또는 학부에서라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작년도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들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뭐 작년 내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맞췄냐, 이거는 상담하면서 물어보면은 교수님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다 해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문법이나 언사기도 그렇지만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공부에서 어떤 루트를 밟고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공부하는 루트에서 가르침을 배운다면,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고 좀 다시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